안녕하세요, 김주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 세계 철강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던 미국의 그야말로 전성기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에 세계철강협회가 발표한 주요 철강사들의 2023년 철강 생산 실적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보면요. 1위에서 10위까지 순위에 보면 미국 회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중국 회사들이고요. 우리나라의 포스코는 7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10위 때에는 15위에 뉴코라는 미국 회사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정말 미국 철강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US 스틸, 지금 현재 24위입니다. 세계 철강 생산의 50% 이상을 도맡았었던 미국 철강 산업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이게 미국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든지 영원한 것은 없구나. 전쟁에 얼마나 철강산업이 영향을 주었는지 앞서서 세계대전으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전쟁은 계속 있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큰 전쟁 하면 일단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이 있습니다. 이 두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군수산업이 가동이 되고 또 철강 생산이 급등하게 돼요. 예전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미국에게 철강산업의 전성기를 가져다 줬듯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역시 철강산업의 부흥기를 가져오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사실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 원조를 통해서 인프라 재건 및 철강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포항제철이 1968년에 설립이 되면서 한국의 철강산업이 시작이 되고 새롭게 철강 강국의 꿈을 꾸기 시작을 하죠. 베트남전이 일어나고 후반기로 갈수록 미국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방비는 증가하고 인플레가 오고 점점 경제가 악화가 되는데요. 경제가 악화되면 무엇이 줄어든다? 철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충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 유럽, 한국과 같은 신철강 강국들이 부상을 하면서 미국 철강 산업에 큰 충격을 주기 시작을 한 거죠. 한국이나 일본,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값싸고 또 품질이 좋은 철강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중반쯤 되면서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부상하게 되죠. 한국의 포스코 역시 1980년대 중반 세계 10위권으로 들어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성장을 합니다. 그 결과 미국의 철강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을 하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국 제조업의 심장부라고 불리던 이 지역들이 쇠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철로 만든 제품들이 이렇게 오래되면서 부식이 되고 녹슬잖아요. 그럴 때 이 녹을 러스트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지역들을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죠. 원래 러스트 벨트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이었어요. 철강을 비롯한 제조업의 본진이기도 했고, 그리고 노동조합의 세력도 굉장히 강한 곳이었고, 뉴딜 정책 당시에 노동권을 보장해주는 정책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던 루즈벨트의 유산처럼 이 지역은 열렬하게 민주당을 지지해 왔었죠. 그런데 이렇게 노동조합의 강한 지지를 받아온 민주당이 변심합니다. 냉전이 끝나고 1990년대가 들어서면서 자유무역 그리고 세계화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노동자들의 편을 들던 민주당이 함께 편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생각해보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자유무역 협정이었던 나프타 협정에 사인을 한 것도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었고요.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다녔던 것도 클린턴이었습니다. 한국과 자유무역 협정에 사인을 한 것도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었고요. 태평양 연안의 10개가 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자라고 추진을 했었던 것도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이렇게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미국의 제조업의 근간 지역은 공장과 생산기지를 값싼 노동력이 있는 저개발 국가에게 뺏기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다른 이슈를 파고들죠. 환경, 소수자, 이민, 인권. 전통적인 공화당은 이미 금융권이나 그리고 자유무역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였고요. 이때 그 틈을 파고 들어온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전형적인 공화당과는 다른 성향을 가졌던 트럼프는 제조업 부흥을 주장을 했죠.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겠다. 강한 철강 산업을 다시 세우겠다.
트럼프의 이 발언이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지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의 철강 산업이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간접 선거죠. 그리고 러스트벨트 지역의 선거인단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는 아니지만 대선의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나름 규모가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러스트벨트가 다시 대선의 승부처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쯤 되니까 민주당이 아차 싶었던 거죠.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라는 산업 정책을 통해서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공공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한 IRA 법안을 통해서 러스트벨트 지역의 경제를 재건하겠다라고 했죠. 사실은 방법이 틀릴 뿐이지 제조업과 철강 산업을 다시 육성하겠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식을 쓰지 않죠. 어떤 방식을 썼냐? 관세를 높여서 보호무역을 강화를 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지금 그 공약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부통령인 J.D. 벤스입니다. 힐빌리의 노래라는 자서전을 통해서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부통령이죠. 사실 이 책을 보면 J.D. 벤스라는 인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 철강 산업이 쇠락하는 그 과정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할아버지는 미국의 철강 기업 암코의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일본산 철강 제품에 밀려서 공장이 문을 닫고 실직하게 되죠. 암코는 가와사키 제철에 합병이 되었고요. 사실상 이 가족이 살고 있었던 인구 4만 남짓한 도시가 암코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 전체 경제가 무너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할아버지가 실직을 하면서 벤스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자랄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본인이 비뚤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 차례 결혼을 했지만 순탄치 못했고요. 알코올 의존증 그리고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그야말로 삶이 찌들어가게 되죠. 결국 J.D. 벤스는 외할머니 집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요. 외할머니가 굉장히 터프하신 분인데 또 아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었던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 외할머니는 J.D. 벤스에게 항상 이곳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매진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던 인물이고요. 아무도 대학을 가지 않는 미들타운의 촌뜨기였던 J.D. 벤스가 이런 외할머니의 전폭적인 후원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군에 입대를 하고 그 혜택을 받아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중에는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입학할 수 있다는 예일대 법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 변호사가 된 J.D. 벤스는 캘리포니아의 벤처 투자 업계에 투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오하이오로 돌아와서 2022년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서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 되죠. 그리고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낙점이 되고 지금 현재 미 합중국의 부통령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의 일생을 바라보면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를 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의 가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실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J.D. 벤스가 이제는 마가 운동의 체언자라고 할 수 있죠. 노동자 계층을 대변을 하고 지금 현재 공화당 내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철강은 미국 산업 발전의 주인공이고 아주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대통령도 철강 산업을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미국의 철강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이건 대통령은 자발적 수출 규제 협상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의 수량을 제한을 했었고요. 또 부시 대통령 시기에는 세이프가드라고 해서 일부 철강 제품에 최대 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죠. 근데 이거는 2003년 WTO에 제소가 되면서 종료가 됐어요. 오바마 대통령 시기에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철강 수요가 급감하니까 2009년부터는 경기부양책을 쓰게 됩니다.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철강 수요를 유도를 했죠.
그 외에 중국산 철강을 타겟으로 해서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를 활용하기도 했고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들어서는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를 해서 철강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라는 명분을 활용을 해서 미국으로 수입된 철강에 25% 관세 부과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우리같이 오방국이고 동맹국인데 무슨 안보에 우리가 위협이 되냐라고 항의를 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는 관세 대신 쿼타를 적용을 했죠. 근데 사실 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을 했었던 것은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철강 수입이 미국 철강업의 생존을 위협을 했고 이건 결국에는 방위 안보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라는 상무부 보고서가 만들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만들어졌었던 이 관세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도 계속 지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세의 가장 큰 목적은 경쟁력이 사라진 미국 철강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였죠. 바이든 행정부도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썼었는데요. 이게 연방정부의 조달 사업에선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이 강조됐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에 들어가는 철강을 미국산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었죠. 이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생산과 투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는 한계가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회귀한다는 것이냐라는 논쟁이 있기도 했고요. 미국의 철강 산업은 미국의 산업화를 이끈 척추와 같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과 관련되어서 대표적인 공격 수단이기도 하고 또 전략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가 안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라든지 시장 경제, 효율성보다 정치 논리가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입니다. 네, 오늘 철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군함 전차 전투기와 같은 무기는 철강 없이는 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강은 방위산업의 기반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가 경제적으로도 철강이 없으면 인프라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고 재해가 있거나 전쟁이 지나간 후 재건 사업을 할 때도 가장 먼저 필요한 자원이 철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도시화나 산업화 수준은 철강 자립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지금처럼 국제질서가 새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에서 철강은 지정학과 국제정세에 아주 중요한 전략자원입니다. 예전에는 값싼 철강을 무방비 상태로 수입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각국이 블록화 혹은 자국 내 공급망을 갖추는 방식으로 철강 공급망을 보호하려고 할 겁니다. 기후변화일수록 그린 철강을 외치는 유럽연합의 시장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통상에서 철강 카드를 내려놓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철강이라는 소재가 어떻게 한 국가의 산업화를 이끌고 또 전쟁, 정치의 판도까지 바꿨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플랫폼이나 반도체, 배터리 이런 첨단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그 근간에는 결국 철강이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소재가 아니라 한 사회의 근간을 지탱을 하고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자원이 바로 철강이죠.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수록 철강은 다시 한번 국가 경쟁력의 척추로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